대표가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검찰의 폭력적 왜곡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골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않은 일부 의원을 두고 뒤통수를 친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보유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한미 핵공유 실행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는 북한 핵공유에 대비한 합동 연습을 다음 달 실시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이 제3국을 갈 때 중국을 거쳐가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5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확진자였습니다. 강남 밤거리에 음란성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강남구가 초대형 흡입기로 수거에 나섰는데 왜 애초에 전단 살포를 막지 못하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업무 역량 강화 차원인데 직원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바로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방문해 억울함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검찰 조사에는 사실상 정해놓은 답으로 응수하고 곧바로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겁니다. 그동안은 말을 아끼는 수비 전략이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공세적 태도로 지지 세력 결집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긴 법정 싸움을 피하기 어렵게 된 만큼 지금부터는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내일은 신년 기자회견도 같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로 오늘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단 위에 오르자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외칩니다. 이재명! 이재명! 검찰청사에서 나온 지 12시간도 되지 않아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은 건데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긴 합니다. 꺾이지 않고 굴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은 시민들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었다며 검찰의 야당과 민주주의 파괴 시도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수사는 폭력적 왜곡과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잔인함과 악랄함, 비열함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피를 부른 자가 반드시 피를 머금고 망하였다는 무자비한 수사와 답정너 기소의 방향을 잡고 야당을 탄압하는 용역 깡패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개인과 민주당의 운명을 또다시 억지로 엮는다며 이 대표의 말과 행동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조폭 대장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절대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는 광기가 엿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기소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내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6쪽의 답변서를 작성해 나왔다고 합니다. 검찰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조사는 싱겁게 끝났고 검찰이 직접 조사로 얻은 것도 별로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실에서 벌어진 일들은 권영석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12시간 동안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A4 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의견을 묻지 마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사실상 진술 거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저녁 6시에 나가겠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도 보였는데 검찰이 네이버에 성남시 요구 문건을 내보이자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건은 네이버 관계자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실장을 만난 뒤 작성한 것입니다. 이를 본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장면을 두고 민주당 내부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수십 명이 따라 나간 걸 두고 적절했는가 하는 논란에 이어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함께 가지 않은 의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좌표 찍기를 통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동행 출석부라는 것도 등장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21만 명이 가입한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입니다. 어제 이 대표 출석에 동행한 의원들을 체크하며 함께한 의원들을 기억하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가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 뒤통수를 쳤다는 비난글도 여럿 올라왔습니다. 이른바 좌표 찍기에 들어간 겁니다. 어제 성남시청에는 민주당 의원 41명이 동행했는데 이 대표의 원조 측근 그룹인 7인회에서 친명계 자장으로 불렸던 정성호 의원과 지난 대선에서 총무본부장을 지낸 김영진 의원을 포함해 4명이 빠졌는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한 불참 의원은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이 대표 수사는 당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했고, 또 다른 불참 의원은 이 대표와 의견이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예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병풍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개딸들의 성화에 휩쓸려 알아서 비었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친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당이 내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어제 공교롭게도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작년 5월 31일 싱가포르로 출국한 지 7개월여 만입니다. 쌍방울은 변호사비 문제 외에도 이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 김 회장이 동남아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며 귀국을 하지 않아서 검찰 수사는 지금 벽에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 전 회장이 귀국을 하면 쌍방울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먼저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이 쌍방울 그룹 자금횡령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출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도 무효화하면서 추적에 나섰습니다. 김 전 회장은 해외 도피 8달 만인 어제 저녁 태국 방콕 인근 빠툼타니주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수배 중이던 양성길 쌍방울 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이 해당 골프장을 자주 찾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 이민국과 공조해 닷새 정도 잠복한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쌍방울 직원들에게 자금과 음식을 지원받는 등 이른바 황제도피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쌍방울 임직원들이 음식을 전달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앞서 지난 9일 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임직원 6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도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졌고 피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국내로 송환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이러면 며칠 안에도 가능하지만 최악의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송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주원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에다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김 전 회장은 내일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간이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에서 김 전 회장이 불법 체류를 인정하고 귀국 의사를 밝히면 당일 추방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태국 법원은 다시 정식 재판을 열어야 하고 재판에서 불법 체류가 판정돼도 김 전 회장이 3심까지 신청하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추방 결정이 나도 국제법상 어느 나라로 보내란 규정이 없어 원하면 제3국행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리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고
태국 검찰이 송환을 결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에도 김 전 회장이 인도 결정을 받아들이면 당일 송환 결정이 가능하지만 불복해 소송을 내면 또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국 김 전 회장의 귀국 의사에 따라 국내 송환 시기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8개월 해외 도피에 지쳐 쉽게 송환에 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쌍방울 그룹 변호인도 송환에 응하는 게 본인에게 이롭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서 쌍방울 그룹이 처음 등장한 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너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김 전 회장이 갑자기 해외로 도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수사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는데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쌍방울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2000년대 중반 이 바다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예. 이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그 무렵 서울과 구리, 호남 지역에서 이 불법 도박 PC방을 운영하다가 적발돼서 200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07년부터는 강남에서 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불법 도박과 불법 대부업체 그렇게 모은 돈으로 쌍방울을 인수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2010년 1월 이 경영난에 빠진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은 이 사채업자에서 기업가로 변모합니다. 이 광고 촬영 현장에 깜짝 등장한 회장님 김성태의 모습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후 빠른 속도로 회사 덩치를 키워나가는데요. 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인수합병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쌍방울 황림 나노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런 일이 터져서 그렇지 언뜻 보기에는 음주에서 양지로 나온 성공한 기업가 같기도 하군요. 네, 하지만 그 실체는 좀 달랐습니다. 이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인수 직전부터 조직을 동원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구속 기소돼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예. 이후에는 바이오나 대북 경협 같은 테마주를 띄워서 차액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도박과 사채업으로 검은 돈을 불리고 자본시장을 교란시켜서 부를 축적한 셈이군요. 이제 그리고 정경유착 의혹이 핵심이 됐고요. 네, 먼저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중국으로 640만 달러, 당시 우리 돈 72억 원 정도를 밀반출해서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 검찰은 대북 경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이 돈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를 불법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사건은 왜 불거진 거죠? 네, 이 건은 사실 친문 성향 단체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에 2019년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을 받을 때 이 쌍방울이 변호사비 23억 원을 현금과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내줬다는 의혹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로 도피하면서 이 쌍방울과 관련한 모든 수사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비 대납시킨 적 없다고 아직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이제 김 전 회장의 입에서 진실의 문이 열릴 수도 있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핵무기 보유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대통령이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각해지면 결코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듯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안들을 거론했는지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우리도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핵 개발보다 한미 간의 핵 공유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미 핵자산의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 한미가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합동 연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독자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과 공대지 유도탄의 보유량도 크게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교란 또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작전 개념. 지난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방어와 요격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선제 타격 능력을 확실하게 갖춰 공세적으로 북핵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군은 올해 안으로 첫 정찰 위성을 발사할 계획인데 2-3년 뒤엔 독자적으로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중국이 어제 우리 국민에 대해서 단기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한 데 이어서 오늘은 중국을 통해 다른 나라로 가는 것까지 막겠다는 추가 조치를 내놨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만 꼭 집어서 사실상의 방역 보복에 나선 셈이어서 외교적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이 오늘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 비자 없이도 경유를 허용하는 조치를 중단시켰습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지 하루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경유자에 한해 72시간에서 144시간 동안 공항 등에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이 취한 조치였는데도 한일 양국만 표적으로 삼은 겁니다. 한국은 조금 전략적으로 자기네들이 채찍과 당근을 좀 부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중국 조치에 유감을 표했던 외교부는 추가 대응은 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발 방역 강화는 외교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보호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도 아니고 경제 통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자국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국을 향해 중단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極めて遺憾であり、中国側に対して外交ルートで抗議するとともにかかる措置の撤廃を求めたところであります。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렇게 중국은 우리 탓을 하지만 중국발 코로나 확산 우려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심각한 현실의 문제입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난 일주일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1,100여 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명 가운데 1명꼴이라고 합니다. 29명은 검사도 안 받고 잠적해버려서 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차정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과 외국인 장기 체류자들이 매일 10여 명씩 PCR 검사를 받으러 옵니다. 하루 평균 한 15분 정도 검사를 받고 있고 지난주에 비해서는 다소 줄어들었다. 방역 강화 첫날인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한국에 온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6,3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5,617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5명 중에 1명꼴인 1,1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신종 변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 31명의 유전체 전체를 분석한 결과 96%는 국내에도 많은 오미크론 BA.5 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입국 후 하루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잠적한 이들은 29명으로 파악됩니다. 연락처나 주소가 부정확해 당국이 추적 중인데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고발할 방침입니다. 검역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TV조선 차정수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사건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았는데 경기도가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일대를 돌아보니까 이번엔 땅 투기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땅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서 위장 전입이나 대리 경작을 하는가 하면은 이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공인 중개사를 채용해서 투기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경기 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있는 한 농경지입니다. 과천에 사는 60대 여성은 2021년 6월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 2,000제곱미터를 4억 6천만 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엉뚱한 사람이 짓고 있었습니다. 몇 분한테 맡기면 그렇죠. 몇 분한테 맡겨갖고 그냥 하고 있죠. 시흥의 한 부동산 중개 보조원은 직접 중개 사무소를 차린 뒤 자격증을 가진 공인 중개사를 채용해 2020년부터 55명에게 대리 경작자 등을 소개시켜주는 수법으로 중개 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여기 원주민이고 하니까 연결해 소개해주고. 근데 그분은 자격증은 없으시고. 네.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은 2021년 월세 10만 원에 방 한 칸을 빌려 시흥으로 위장 전입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 2,000제곱미터를 샀는데 지금은 땅값이 최대 1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난 이 사람을 솔직히 해서 몰라요.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동안 광명과 시흥 3기 신도시에 320억 원대의 불법 투기를 적발했습니다. 투기 면적은 축구장 14배에 이릅니다. 경기도는 적발한 86명 가운데 2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늦은 시간 서울 강남 번화가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유흥업소 전단지가 무차별 살포됩니다. 선정적 사진이 담긴 낯뜨거운 전단지는 새벽 환경미화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널브러져 있기 마련인데요. 주민민원에 지자체가 대형 흡입기를 도입해서 전단지 제거에 나섰습니다. 애초에 전단 살포를 막을 순 없는 걸까요? 안윤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번화가 여기저기 나뒹구는 유흥업소 전단지. 노출 사진과 함께 선정적인 문구까지 적혔습니다. 인근 먹자골목도 상황은 마찬가지. 한 가게 앞에 뿌려진 전단지를 모아봤습니다. 70장이 넘는데 모두 유흥 전단입니다. 전단지가 뿌려진 곳은 인근에 주택은 물론 초중고교까지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지자체가 대형 노면 흡입기까지 도입했고 12시 넘으면요 바닥이 보이지가 않아요. 전단지 쌓여가지고. 덕분에 전단지 수거 노력과 시간은 크게 줄었습니다.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존보다 작업 능률이 좀 더 빠르고요. 하지만 전단지 근절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는 대부분 차명 번호여서 과태료 부과도 힘듭니다. 100%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걸 부과해도 사실 받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유흥가가 몰린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에서 전단지 살포로 단속된 건수는 지난해 1년 동안 각각 5건과 2건이 전부였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이 깊게 들어서 반려동물이 떠난 뒤 이 사체를 집이나 산에 묻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불법이라는 사실 아시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말티즈 2마리와 시추 1마리를 기르고 있는 A씨. 아직은 반려견들이 어리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 죽음을 맞이하면 가족묘 옆에 묻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주택에 사시는데 그 뒤에 할아버지 산소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옆에다가 개인 사유지고 묻어가는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반려동물을 매장하는 건 불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묻었다는 경우가 41.3%에 달하고 이들 중 45.2%는 사체 매장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적법하게 동물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소각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반려동물 주인들이 꺼리는 방식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키워보니까 가족이나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런 애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 일반 쓰레기로. 하지만 합법적인 장묘업체는 전국에 60여 곳뿐이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업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92개 중에서 32개가 실제로 동물 장묘업 영업증을 게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사후 대처법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절한 장묘시설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나 근로자 6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1년이 지났지만 인근 점포 매출은 반토막입니다. 지금도 시멘트 분진이 날리는 통에 동네를 찾는 발걸음이 늘지 않는 건데요. 입주 예정자들도 딱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데 입주까지는 4년이 전망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신축 중인 아파트 상층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립니다. 1년 전 오늘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참혹했던 붕괴 현장은 임시 가림막으로 가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현장에서 사고 일주기 추모식을 열었지만 가슴 속 상처는 1년 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많이들 노력하시고 힘들지만 내색 안 하시고 계속 열심히 뭔가를 하시려고 애쓰시면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도 여전합니다. 사고 이후 시멘트 분진이 계속 날리고 인근 상인들은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호소합니다. 머리나 옷에 이렇게 하얗게 묻을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절반이 매출이 빠졌다고도 이렇게. 붕괴 아파트에 지난해 11월 입주 예정이었던 5천여 명은 1년째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이사를 꿈꿨던 입주 예정자들은 철거 후 아파트 완공까지 4년 넘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전세 월세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2년에 한 번씩 계속 약 3번의 이사를 해야 된다고 하시죠. 붕괴 아파트의 8개 동을 모두 철거하는 작업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국내 주요 통신사인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서 결제 오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구독 상품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첫 달에는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고객에게는 원래 가격대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0대 A씨의 휴대폰 청구 내역입니다. 구독 서비스인 유독의 일부 이용료는 만원입니다. 지난달 가입 행사에선 첫 달 100원 결제라고 안내됐지만 원래 가격이 그대로 청구됐습니다. 황당해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대기도 1시간 넘게 걸려서 간신히 통화를 했더니 카드 취소도 안 되고. 유독은 OTT와 자기개발, 여행, 식품, 도서 등 원하는 구독 상품을 매달 할인받는 서비스입니다. 유플러스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첫 달 100원 행사를 벌였는데 결제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확인된 경우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일괄적으로는 작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작업되는 부분이 좀 늦게 반영됐던 부분이라서 이렇게. 유플러스 측은 지난 9일 처음 오류를 인지했지만 사흘간 휴시하다 오늘 고객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불만이 잇따릅니다. 손상 오류로 인해서 일부 고객들에게 청구가 잘못되었는데 원상 복구 예정이고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러스 측은 당초 다음 달 요금에서 차액을 차감해준다고 했지만 거세진 고객 불만에 카드 취소 후 재결제하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시행했던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이 가까워진 데다가 업무 역량 강화 차원인데 직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2년 넘게 비어있던 판교 테크노밸리가 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IT 기업들이 사무실 출근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재택근무를 했는데 오랜만에 이제 사무실로 출근을 하려니까 불편하고 어색하더라고요. 넥슨과 NC소프트 등 게임 회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사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도 오는 3월부터 사무실 출근을 우선으로 하는 근무 제도로 전환합니다. 3월부터는 조직 내 협의에 따라 원격 근무 또한 가능하게 운영함으로써 오피스 근무와 원격 근무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자 합니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 횟수를 주 1회로 제한하고 LG U+도 일주일에 2번까지만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유로 대면 근무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업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차원입니다. 하지만 불만도 터져나옵니다. 카카오의 경우 재택근무를 축소한다는 결정에 직원들의 노조 가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반응도 엇갈립니다. 재택근무보다는 직접 가서 일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효율도 잘 나고. 출퇴근하면서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재택근무하면은 아무래도 더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3년 만에 찾아온 엔데믹. 근무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명절 선물 세트 보낼 때 포장도 신경 쓰기 마련이죠. 받았을 때 기분 좋을 수 있도록 이왕이면 좀 크고 화려하게 보내기도 하는데요. 요즘에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쓴 선물이 소비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열흘 앞둔 서울의 한 백화점. 한우부터 과일과 굴비까지 포장된 선물 세트가 진열대에 가득합니다. 지인들한테 선물할 고기나 채소, 생선 같은 거 좀 둘러보려고 나왔습니다. 과대 포장된 제품들을 조금 피하려고 하고. 이 백화점은 냉장 보관이 불가피한 한우를 재활용 소재로 만든 보냉 가방에 담고 보냉 가방 가져오시면은 포인트 드려요. 반납한 보냉 가방은 다시 가방으로 재활용합니다. 또 다른 백화점은 종이와 마로 만든 바구니에 과일을 담았습니다. 이번 설 선물 세트의 85%를 친환경 포장재로 만들었습니다. 과일을 담은 이 종이 상자는 사탕수수로 만들어져 자연에서 100% 생분해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도 스티로폼 대신 재생 용지를 사용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친환경 포장을 명절 선물 선택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먹고 나서 쓰레기 분리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게 좀 최대한 없는 걸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뚜껑과 비닐 라벨을 없앤 캐넴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뺀 김까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고려한 포장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지구를 살리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1.7%에 그칠 거란 전망을 냈습니다. 기존의 전망치는 3%였습니다. 그런데 세계은행이 새해 벽두부터 왜 이렇게 암울한 수치를 발표했는지 정준영 기자가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경기가 침체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Restoring price stability when inflation is high can require measures that are not popular in the short term as we raise interest rates to slow the economy. 세계은행은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을 거라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예측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1.7%, 기존 전망치인 3%에서 대폭 낮췄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초기를 제외하면 3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미국은 0.5%, 유로 지역은 아예 성장하지 못할 걸로 내다봤고 중국 성장률은 4.3%로 기존보다 0.9%포인트 내려잡았습니다. Further increases in interest rates by major central banks could trigger a global recession in the sense that per capita global income might end up contracting. 문제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입니다. 우리 수출이 올해 첫 열흘에도 마이너스를 이어간 겁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29.5%,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23.7% 급감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침체 그림자는 이미 우리 경제에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경제는 어려웠지만 작년 국내 취업자는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줄어들었던 일자리가 다시 회복된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올해입니다. 신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작년의 10분의 1에 그칠 거란 전망이 이미 나온 바도 있죠. 올해 일자리 전망은 배상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코로나19 이전만큼 매출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최근 손님이 늘면서 호텔에 일하는 직원 수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전이 1이라고 보면은 코로나 때 0.3에서 0.5, 지금은 이제 보면 한 0.67 정도. 고용은 늘렸죠. 무작정 계속 사람을 안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호텔과 식당 등 관련 종사자가 전년보다 8만 4천 명 늘어났습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과 IT 일자리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해 고용은 이례적인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81만 명 넘게 늘면서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고용 시장에는 다시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KDI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해 10분의 1 수준인 8만 4천 명에 불과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작년만 해도 좀 대기업 TO도 나고 많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올해는 아직 얼마 안 지났지만 한파가 예상되어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취업 속도를 늦추는 사람들도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올해 1% 중반에 그칠 우리 경제 성장률이 고용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경기 영향을 당연히 받을 거라고 보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이제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TF를 구성해 먹구름 낀 고용 시장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고 시장을 찾아서 소상공인들과 새해 덕담도 나눴는데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가 어묵 국물을 마시고 국물 너무 맛있는데? 또 다른 점포를 들러 떡볶이를 먹습니다. 이런 데서 처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기운받고 가겠다며 방문한 뒤 5달 만에 서문시장을 찾은 겁니다. 몰려든 시민들의 응원에 손을 흔들어 호응하고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며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가져온 전통시장 상품권으로는 떡과 한복, 베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럼 대통령께를 위해서 할까요? 김 여사는 구입한 양말 300켤레를 앞서 점심시간에 봉사활동을 했던 복지관에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김 여사는 노란색 후드티를 입고 어르신 120여 명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그럼 주말에는 어디서 드세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함께 지난달 부산에 이어 대구에서 2번째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을 돌며 봉사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늦게 받자는 겁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노조단체들이 총파업을 예고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도심 곳곳에 화염병이 나뒹굴고 경찰이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2017년 마크롱 1기 정부가 추진했던 연금 개혁이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이 새해 다시 연금 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연금 받는 나이를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고 전액을 받으려면 2027년부터는 지금보다 1년 더 일하도록 했습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대신 최소 수령액은 월 25만 원가량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Enfin, et c'est un élément majeur dans un moment d'incertitude, nous présentons un projet qui garantit l'équilibre de notre système en 2030. 이번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야당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제1야당은 은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8개 노조단체들은 19일 대규모 파업까지 선언했습니다.
Suite à l'annonce de la réforme gouvernementale, toutes les organisations syndicales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응답도 74%가 나오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스스로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평가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지난 여름 최악의 가뭄에 시달렸던 미 캘리포니아주가 이번에는 겨울 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주째 강풍과 폭우를 계속돼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상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한 해 미국에서만 2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해안가 부두가 무너져 내렸고 마을 전체는 물에 잠겼습니다. 차가 떠내려가고 토사가 쏟아져 내립니다. Like it in my life. I've lived in Santa Cruz County for 25 years and that was like insane. And then the worst part was like going after a break in the rain and just seeing all like the damage. 지난해 말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겨울 폭풍이 3주째 이어지면서 18만 8천 가구 전력이 끊겼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We have now 17 confirmed, and I underscore confirmed, tragically, just confirmed deaths, 2 more related to lightning strikes and a vehicle accident. 캘리포니아 주민 90%에 달하는 3,400만 명에게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과 산불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인데 겨울철 때 아닌 폭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액만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미국에선 지난 한 해에만 약 206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People are seeing the impacts of a changing climate system where they live, work, and play on a regular basis. 전문가들은 기상이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더 집중적이고 극단적인 재난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리나라 이미지를 외국에 알린 이들을 수상하는 2023 한국 이미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한국을 알리는 데 기여한 이정재는 디딤돌상을,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쓴 김연아는 주춧돌상을 받았습니다. 새싹상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선우에게, 징검다리상은 이른바 K컬처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린 유로 패션하우스에 돌아갔습니다. 한국 이미지상은 올해로 19회를 맞았습니다. 1973년 미중 수교 협상 당시의 일입니다. 심야 협상 중 마오쩌둥 중국 주석이 키신저 미 대통령 안보 고문에게 불쑥 농담을 던졌습니다. 가난한 우리 중국에 남아 도는 것은 여자들 뿐인데 1,000만 명쯤 미국으로 보내줄까요? 그러면 미국도 중국처럼 인구 폭발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교역을 시작하는 게 어떠냐고 했죠. 1958년 마오는 참새 박멸을 지시했습니다. 첫날 새벽 4시 베이징 시민 300만 명이 한꺼번에 투입돼 함성을 지르고 소리나는 것들을 죄다 두들겨 댔습니다. 떨어진 참새들을 회초리로 때려잡고 나무에 앉은 참새들에겐 돌멩이 세례를 퍼부었죠. 이 선멸 작전이 대륙으로 확대되면서 그 해에만 2억 마리 참새를 잡아 씨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참새가 잡아먹어야 할 해충이 들끓는 바람에 3년 내리 흉년이 들어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14억 중국인이 사다리에서 일제히 뛰어내리면 지구가 궤도에서 벗어날까요? 중국 인구의 위력을 비꼬는 우스갯인데 정답은 중국인들 발목만 빈답니다. 백지 시위에 놀란 중국이 제로 코로나 통제를 백지화하면서 8억 명이 감염돼 200만 명 안팎이 사망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 6억 7천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3년 만에 국경이 열려 중국인들이 보복 여행에 쏟아져 나오고 중국 출입국자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U,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중국발 입국 규제에 나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과 일본만 콕 찍어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보복에 나섰습니다. 우리 측 입국 제한을 넘는 과잉 조치를 상응 조치라고 우기면서 객관적, 과학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훈계까지였습니다.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하면 될 일이지 객관과 과학을 들먹이는 건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우한발 코로나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서 온 한국인이 코로나를 확산시켰다는 넉나간 얘기를 하며 중국인 입국을 방치했을 때 중국은 또 어떻게 했던가요?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한국인을 격리시켜 우리 정부가 항의하자 방역이 외교보다 우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방역 주권까지 침해하며 한국이 정치적 방역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를 작은 나라로 낮추고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으로 칭송하면서도 혼밥 푸대접을 받았던 그때 그 일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간 관계는 영토와 무관한 것이고 서로를 똑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잘못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고 걸핏하면 보복 운운하는 이웃을 진정한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적반하장도 정도껏이었습니다. (1월) 중순 달력상으로는 한겨울인데 초범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3월) 중순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12도, 대전과 대구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밤 전국에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에는 남부 지역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제주도에 2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요. 남부 지역에 최고 60에서 80,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내일까지 먼지가 정체되겠고요.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때는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어서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1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